안녕하십니까, 신용인입니다. 제주의 오늘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JIDS 특별 대기획 제주미래 100년이 설계 제5부에 대한 도민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주가 더 푸르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제주도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특집 5부작 다큐멘터리를 매주 한 편씩 방송하고 그 다음 날에는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장정이 마지막 날로 지난 26일 방송된 다큐멘터리 제주의 행복도시로 가는 길 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서치 플러스 김대우 소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박찬식 센터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그 방송은 좀 보셨습니까? 예. 뭐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그 행복한 도시라고 하는 게 저런 거구나. 아. 우리 제주도도 저렇게 좀 행복한 도시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예. 아주 간절한 그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었어요. 예, 행복 전문가 이상희 교수님께서 행복한 도시를 이야기하셨네요. 예. 살기 좋은 게 뭔가, 행복이 뭔가 했더니 거기서 나타내는 지수가 복지, 문화, 환경, 교육, 그다음 안정성이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 성장 내용은 없어요. 거기 상당히, 여기 뭔가 좀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그 얘기들이 기대가 됩니다. 예. 김대우 소장님께서 현지 취재도 하셨으니까 이렇게 느낌바도 많고 그런데 한번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시죠. 잠시 제가 그 호주 그 멜버른에 다녀온 내용을 짤막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호주는 이제 오세니아 대륙이면서 국가인 나라고요. 그리고 면적은 남한의 한 80배 정도 되는 되게 거대한 나라죠. 그다음에 멜버른은 이제 제주도 면적이 한 5배 정도 되고요. 그 인구는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해서 453만 명, 450만 명을 이제 초과 달성할 거라고 생각한 게 2030년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미 작년에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1990년대에 이제 310만 명이었는데 16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70만이 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8년 만에 이제 83만 명이라는 인구가 늘어버린 거. 급속도로. 예. 그래서 지금 하고 매주에 이제 1,800명 이상이 이제 그 멜버른의 주소지를 옮기고 있어서 거기도 제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택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특히나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라는 문화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제 주택 문제에 더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그 멜버른은 이제 인구가 불어나면서도 그 행복도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외관상으로 바라본 멜버른은 그렇습니다. 아주 여유로워 보인다. 여유로워 보인다고 하는 중에 핵심은 이제 공공기관, 그 거리에서 교통이 제주도가 지금 65만 명인데 65만 명 제주도보다도 훨씬 교통수단이 좋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이 야라강변 강이 이제 흐르는 연안으로 이제 흐르는데 야라강변을 따라서 도심이 형성돼 있는데 이게 그 도심 중간중간에 거대한 공원들을 설치해 놔가지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도 그 넓은 공원을 보면서 이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제주도에서 보면 이제 제주시의 이제 신상공원 같은 데 보면 그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거든요. 여유로움이 좀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여유로움이 좀 떨어지게 하는 것이 좀 있었고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인종이 대단한 많은 인종들 또 민족들이 있어서 이게 태생적으로 이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챙길 수 있는 구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요소들을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중점적으로 이제 관찰하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일단은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 제가 꼭 이 멜버른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가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다큐멘터리에도 여러 명 나왔습니다만은
뭐 퍼펙트하다, 뭐 어메이징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멜버른에 사는 게 이제 자랑스럽다는 표현을 씁니다. 과연 제주도 도민, 특히나 제주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한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러운 거는 뭐냐면 이 노인용 골프장이 있어서 골프를 즐기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유롭게 보였고, 물론 저 다큐멘터리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것 중에 시내 곳곳에서 그 시민들이 예술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즐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야말로 지금 현대의 문명을 지금 향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히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특징적으로 제주도처럼 뭡니까, 카페들이 많은데, 카페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이웃과의 소통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웃과의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 그 다음에 그 뉴스나 길거리 현장을 통해서 제가 갈등의 현장, 여기는 어떤 문제로 갈등을 가지고 있나를 이렇게 봤더니 갈등 현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시청,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시청이나 도청에서 이제 갈등,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갈등의 모습이 없는가라는 것들도 이제 그 우리 거기 시청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시의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여쭤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시의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기준이 모든 행복을 위해서 정해져 있고 그 투자자나 사업자들에게 이 정책 그 입안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 정책들이 입안에 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 굉장히 그 언급하고 싶은 부러웠던 얘기는 뭐냐면 그 소통의 문제인데 시민들이 정책 입안자거나 아니면 시의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의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청회라든가 이런 회의할 때 시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또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그 소통의 문화가 제가 볼 때는 이 말하자면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이런 민주적인 소통의 공간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멜버른이 현재 멜버른을 만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 예. 하여튼 보면은 멜버른이 참 우리가 어제 TV 봤을 때도 상당히 뭔가 행복하고 참 좋다라는 느낌을 들었는데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어떤 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같은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민의 삶은 어떤가? 우리는 행복한가? 이것부터 먼저 점검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떻습니까? OECD에서 그 더 나은 삶이라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의 지표를 개발해 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행복 지수라고 부르는데 이 멜버른은 행복 지수가 높은 도시예요. 우리 제주도도 앞으로 행복 지수가 높은 제주도를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도시 혹은 어떤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으냐라고 했을 때 이 행복 지수를 규정하는 게 11가지의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적 만족도입니다. 당신은 인생이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관적으로는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변동이 심하고 믿기가 어렵죠.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또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객관적 지표를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소득 수준이죠. 소득 수준이 높으면 행복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의 안정성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원만한지.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주거, 그리고 환경, 이 분야가 얼마만큼 살기 좋은지. 그리고 일과 삶이 얼마만큼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뭐 휴가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죠. 그 다음에 건강 상태. 건강이 굉장히 행복에 중요한 규정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시민의 참여,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질, 그 다음에 안전, 뭐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점수로 매겨지는데 이 점수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더 나은 삶의 지표 혹은 행복 지수 이렇게 부르는 건데 멜버른은 이제 그게 굉장히 높은 거죠. 멜버른은 굉장히 높고 그러면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저 박사님 제주도 뭐 행복지수 조사해본 거 있습니까? 행복지수까지는 뭐 전문적으로 들어가긴 힘들고요. 예. 제가 오늘자 신문 하나 봤더니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별로 월 평균 임금 그 집계가 나왔더라고요. 최고 지역이 울산입니다. 울산이 월 평균 임금이 423만 원입니다. 아마 여기에 현대자동차든 뭐 큰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는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최저입니다, 전국. 전국 최저예요? 245만 원. 근데 고용률은 제주도가 가장 또 높습니다. 이 얘기는 글쎄요. 울산이 그럼 우리보다 2배 임금 수준이니까 울산 시민들이 제주도민들보다 행복한가?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역사적인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제주도민들이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예를 들면 여기는 농사가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소득 수준이 거의 근대 우리가 저 감귤이랄까 관광 특작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낮은 중에도 도민들은 비슷한 처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종의 형평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어요. 제주도는 공동체 문화가 뒷받침했기 때문에 소득 수준 가지고 그렇게 뭐 누가 잘나느냐 말하느냐 이런 따진 상대적인 그 불만감이 덜했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위기라고 봐요. 뭐 이따가 이 말씀 다시 나오겠지만 최근에 제주도가 지금 이 부동산 경기랄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열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 여기 방청객 분들 가운데도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분 애들이 막상 집 사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이 균형이 깨질 것 같아요. 그럼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면 제주도는 소득 수준도 떨어지고 이 공동체 문화까지 깨지면 제주도 행복지수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제주도가 지금 외형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2002년도에 보니까 우리 지역 내 총생산이 약 6조 5천억 원인데 한 10년 뒤에는 13조. 그래서 2배가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뭐 도민이 살면 또 그렇게 좋아졌는가? 여기 계신 세 분은 10년 전보다 소득이 2배 올랐습니까? 예?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이 통계에 의하면 제주도민들이 2배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비해서 다들 살림이 2배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는지, 정말 이렇게 성장의 과실은 누가 가져갔느냐 이런 문제 있고, 또 박찬식 소장님 얘기했듯이 사실 부동산 폭등하면서요, 이제는 집 없는 사람은 집 갖기도 어려워졌어요. 거기다가 인구도 이제 늘어나면서 이주민도 많이 늘어오면서 뭐 이제 교통 문제도 막 생기고 쓰레기 문제 뭐 이런 뭐 주택 문제 당연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히려 어떤 행복 지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뭐 퇴보된 거 아니냐. 특히 우리 이 전에는 사실은 우리는 평등하고 공동체 문화였잖아요. 이젠 빈부격차라는 걸 못 느꼈지만 이제는 완전히 빈부격차를 실감을 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정말 안정된 직장, 아까 얘기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제대로 된 소득을 갖고 정말 주거권이 보장되면 살 수 있느냐? 이젠 패스마크인 그런 동네로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행복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OECD가 행복지수를 매년 34개 가맹국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순위를 발표하거든요. 점수를 발표합니다. 예.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하위 순위에 속하는데요. 예. 보면은 뭐 34개 나라 중에서 뭐 31위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11개 정도의 행복 지수를 크게 대별해 보면 한쪽은 생산입니다. 생산. 그래서 생산력 수준이 높으면 행복 지수가 높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성장을 해야 행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쪽은 분배입니다. 우리 그 박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축하고 분배라고 하는 축, 이 두 축이 동시에 다 이게 충족이 되어졌을 때 행복 지수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제주도는 어떠냐?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도의 행복 지수를 연구해 놓은 자료가 하나 있어서 제가 막 뒤져봤거든요. 하필이면 또 순위까지도 나와 있어요. 우리 전국에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제주도가 3등 했습니다. 3등. 꽤 높죠. 예. 그래서 어떤 분야가 높은가 보니까 인구 구조에서 우리 그 수명이 있죠. 수명과 출산율이 높아요.
이런 거가 이제 행복 지수가 높은 걸 들어갔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 실업률이 낮아요.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고용률이 아주 높아요. 이게 또 우리 행복 지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이제 그 반면에 행복 지수를 좀 떨어뜨린 요인은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 수준이 전국에서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는데 16개 시도 중에 10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위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10위로 떨어진 거였죠. 그래서 우리 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이게 분배, 함께 살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장치 아니겠습니까? 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가 3위나 되니까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닌가 싶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OECD 34개 나라 중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통계라면서요. 네, 지금은 맞습니다. 또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최근 몇 년 사이에서 맞습니다.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제주도가 어떤 아까 행복이 두 축이 하나는 성장이고 하나는 분배라고 했는데 성장은 지금 가시적으로 굉장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분배 문제는 지금 악화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부분에 대해서 어제 멜번을 봤더니 상당히 시사적인 걸 봤어요. 그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고 그다음 오픈 스페이스 펀드라고 해서 그 열린 공간 조성 기금을 개발 분담금식으로 개발업자들에게 부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업자들이 이제 그 내용을 봤더니 거의 개발 가치, 개발 수익의 5 내지 8%를 공적으로 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토지가 부족하면 현금으로.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런 법을 넣었다가 과연 어떠한 반응이 올지. 이미 우리는 세금 자본주의 감면해주면서 자유국가에서 이미 실현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지금도 복지가 안 된다, 문화가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지금 돈의 흐름 구조에서 제주도가 개발은 엄청 되고 있어요. 아까 해서 조수익도 이렇게 2배 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주도민에게 정당하게 돌아오고 있는가. 뭐 지금 외국인 카지노 이제 만들어가지고 매출 수익을 세금도 납부하게 하고 20% 분담금 하겠다 그러는데 정부 부처가 반대하죠. 특별법 바꾸려고 해도 당장 관련된 그런 이제 중국 자본이 또 이제 거기 반발하겠죠. 헤쳐나갈 길이 많다고 봅니다. 저희 앞으로 특별히 우리 제주도는 진짜 미래 우리가 개척해 나갈 게 너무나 많다고 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개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투자가 많이 돼야지만 지역 경기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런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아까처럼 뭐 개발 부담금을 걷고 그런 게 아니라 지방세도 다 감면하고 네. 예? 그러면서 상당히 유치에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사실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멜버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발 부담금도 주고 그러면은 거긴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소득이 확 떨어지고 그런 역효과는 없나요?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하는 아니면 새로운 어떤 보완 장치가 있나요? 그 도시는 원래 태생 자체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기업들은 반드시 그 소비 공간을 찾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을 낸다고 하는 얘기는 그 기업들이 착한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나마도 이런 것들을 반발 없이 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담당하신 CEO한테 여쭤봤죠. 도대체 반발은 없는가?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거나 투서하거나 뭐 이런 소송하거나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진 않느냐? 그런 게 없대요. 이미 공감대가 전체적으로 이 이익금이 투자자 어떤 기업 편에 들어서 있는 게 아니고 공감대가 이걸 함으로써 시민들이 행복하냐의 기준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들이대면 반발하지 못한다는 그러면 겁니다. 투자자들의 마인드 자체도 내가 지금 돈 벌겠다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지역사회도 좀 공헌하고 예. 시민들이 소위 말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데서 만족을 느끼겠다. 그러기 마인드 때문에 자체가 틀리다는 시민들이 그 투자자나 개발자를 보면서 불만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역으로 우리 제주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지금 면세점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제가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기사 지금 말하자면 멜버른 취재 후에 제주 사회에서 제가 바라보는 것들을 보니까 어떤 도의원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막대한 수익을 벌어가는 이 면세점의 지역 환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런 것도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카지노 수입의 10% 정도를 이렇게 하겠기 때문에 면세점이나 이런 거는 그런
감격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면세점이 들어와서 이제 그 파는 물건도 다 다른 나라 물건 아닙니까? 제주도 도민의 것도 아니고 생산 다른 지역. 다른 지역일 거죠. 유통도 대기업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벌어들인 금액도 다 송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란, 이게 세금은 좀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야기해요. 이런 걸 보면서 누가 행복하게 이런 그런 기업을 욕하지 않고. 그러면 멜버른이나 거긴 우린 사실 제주 개발과 관련 또 먹튀가 굉장히 또 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질 나쁜 기업자들이 와서 제대로 개발도 안 하고 예. 땅 투기나 하고 가는. 근데 멜버른은 그런 사업자들은 거의 없겠네요.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취재를 못했는데 예. 어쨌든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 자기들이 개발 부담금을 내는 것 그리고 그걸 용도가 공공 스페이스, 열린 시민들의 열린 공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기업이 없다고 하는 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오부작 이렇게 보면서요. 선진국의 이 기업체들이나 투자자들이 마인드가 상당히 좀 성숙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아까 그 투자 유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계속 그 마인드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투자자 또 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제주가요? 예, 지금 그 사례를 얘기 드릴게요. 7월 18일 날짜 이제 신문에 보면 이 주차난이 가중되는 제주인데 이게 도민에게는 엄격하고 호텔에게는 관대하냐라고 하는 어느 그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에서 어느 도의원이 질문을 하고 했던 대목이 나오는데 도의원의 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사업이 들어온 심사를 해보니까 도민들에게는 엄격하게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제 딱지를 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공간을 확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텔에게는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그 차별화된 이게 도민보다도 더 엄격하게 하게 이제 시행해야 될 이런 규칙들이 왜 사업자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관대한 조직, 세금 혜택도 줄여지지, 이런 제도도 엄격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해주지 하니까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죠.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영국인을 중심으로 유럽 사람들이 거의 그 2세기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인데 영국식 그 의회주의의 어떤 그런 전통,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 서로 존중하고 또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 특히 우리가 협치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는 우리는 보면 대통령 중심제에다가 그다음 도지사 하면 뭐 막강 권력 가지고 뭐 막 가는 이런 식의 느낌으로 공무원들도 소위 속된 말로 받들어 총리해서 그냥 막 가버리고 이러는데 이 호주는 이주민들이 가서 마치 미국식으로 일종의 그 볼런티어 정신도 있고 자기가 내가 주인이다 하는 그런 그 자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참여 의식이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국보다도 오히려 호주가 더 일단 자원도 넓고 땅도 넓고 인구는 좀 오히려 인구가 부족한 입장인데 멜버른 지금 늘고 있으니까 이제 아마 앞으로 시험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속에서 일종의 제가 이번 취재에서 그게 안 보여가지고 아쉬웠는데 그 NGO 쪽의 분들을 좀 인터뷰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어떤가. 좀 이게 건강하지 않은가. 보이진 않지만 시민사회가 건강하고 여기는 의회에서 그 시장을 배출시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정 주도적인 특히 제주도가 아무래도 행정 쪽이 강하죠. 제주도에서 이 공무원 에리트들의 어떤 그런 힘은 우리가 무시 못하는데 이게 일방으로만 가버렸다는 것이죠. 시민사회는 오히려 예전보다 동력이 떨어져 있어요. 저도 뭐 시민사회 운동을 예전에 했던 입장에서 보면 시민사회는 오히려 더 동력이 떨어지고 남들 행정에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행정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행정 쪽의 동력도 상당히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민사회에 떨어져 있다. 근데 호주는 이게 소위 말하는 협치가 제가 보는데 의회, 그 다음 시민사회 이게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 그들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문화 그리고 거기에 또 자존심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좀 배려감도 생기는 것이죠. 기업가들이 자기 돈 벌려고만 하고 탐욕, 우리 같은 아주 천민 자본주의가 아니고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자본주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행정이 밀어붙이고 이런 식이잖아요. 어제 그거 참 재밌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청회 자리다 뭐다 할 때 우리 같으면 발표 토론 전문가들 와서 공무원들에서 딱 또 공무원 사회 보면 딱 제지하고 말은 다 끝난 다음에 조금 남은 시간 가지고 시민들 마이크 돌리고 그건 또 그냥 참고로만 듣고 이게 아니고 호주의 멜버른의 한 시민이 우리는 공청회 자리는 어떤 자리든 공무원이 발언하든 전문가가 발언하든 우리는 곧바로 마이크 잡아가지고 얘기하고 또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직접 민주주의죠.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어제 좋게 보였습니다. 제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온 게 이제 2000년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5년, 16년째 됐는데요. 제가 2000년에 왔을 때 그때 제주도의 그 지역 내 총생산 1인당, 도민 1인당 총소득이죠. 도민 1인이 만들어낸 총소득이 1인 평균 소득이 그래서 1인당 GRDP라고 하는 게 한 1000만 원 남짓됐습니다. 1000만 원. 정확하게 1065만 원이에요. 1065만 원인데 지금 그게 이제 2400만 원까지 왔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몇 배가 되면 2.2배 정도 늘은 거예요. 한 15년 사이에 소득이 2.2배가. 예, 아까. 예. 2.2배 정도 늘었고요. 관광객이 410만 명에서 지금 1300만 명 넘었으니까 지금 한 3.3배가 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지표를 이야기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도민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1인당 2.2배가 늘었고 관광객이 그만큼 3.3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돈을 지금 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가 그 1인당 소득이 우리 16개 우리 전국 시도 중에서 꼴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울산하고 잠깐 비교를 하셨는데요. 정말 제가 깜짝 아주 놀랐습니다. 전국 그 통계치를 제가 하나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요. 전국이 한 2,950만 원이래요. 1인당 평균이 전국적으로 2,950만 원. 제주도가 2,400만 원이잖아요. 서울 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제 3,300만 원이 넘어요. 우리 제주도가 지금 거의 지금 꼴찌 수준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가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저는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성장주의자예요.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성장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우리 박사님과 생각이 같을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 해야 돼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의 성장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주로 거품 성장을 했거든요. 주로 토건적으로 개발하고 개발 이익을 챙겨가지고 또 먹튀해서 나가버리고 부동산 땅값만 잔뜩 지금 올려놓고 그래서 원래 살던 제주도의 보통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어렵게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전반적으로 지금 삶의 그 비용 자체를 높여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 한 줄에 2,500원이면 될 걸 3,500원을 받아야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는 요 1,000원의 차액은 그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부가적으로 더 부담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주도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요. 앞으로 관광객이 어느 시점에서 안 와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꾸 가격이 오르니까 비용이 높아지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관광객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제주도 지금 공항 하나 더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관광객은 떨어지고 거품이 꺼져가지고 땅값은 내려가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거의 재앙이죠. 그래서 저는 성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건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도민들이 우리가 그 콘센수스를 합의에 도달했느냐,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진정한 노력을 했느냐라고 제가 한번 자문을 해보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걸 멜버른을 지켜보면서도 우리가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보면은 시민 참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멜버른은 결국은 행정이 주도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주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정이 주도하고 사실은 개발이란 미명하에서 여태까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이 도민의 행복이나 도민의 어떤 소득, 안전 이런 것들을 중점에 두기보다는 당장 개발업자라든지 투자자들이 뭔가 입맛에 닿는
그런 식의 정책을 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똑같은 투자자죠. 뭐 투자자들인데 멜버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그 지역 시민들의 행복을 존중하면서 투자를 하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민이 행복보다는 돈벌이의 혈안이 돼갖고 자연도 파괴시키고 이러면서 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결국 해법은 시민 참여의 문제인데 그러면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주도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아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멜버른을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박전수 박사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청회 같은 데에서 시민들이 또는 시의원들이 그럽니다. 이제 중간에서 시민들이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면 그걸 제지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은 공무원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제정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마침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서 그 취재 마치고 와서 봤더니 그런 거에서 공감을 해서 와서 봤더니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 공청회 파행 진행. 뭐 지금 저 도시계획 조례 얘기인데 이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권이 걸리고 한 문제인데니까 이제 파행이 진행됐어요. 이게 멜버른이라면 어떻게 진행됐을까라는 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행될 때 초기 단계에서 우리 동네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오가면서 이런 것들이 정책이 정해졌더라면 결정됐더라면 과연 공청회가 파행되고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인가?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학생들이나 도민들이나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이 불신만 계속 쌓이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조직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돼? 라는 문제까지 봉착하면 밀란 수준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투명하지 않은 정책 결정, 이런 말하자면 도민들에게 공표되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비리 얼룩진 제주 어음 풍력 발전이라고 해서 지금 7월 25일 며칠 전에 이렇게 이게 신문에 났던데 사업 취소 마땅하다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음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풍력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공개가 안 되고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누군가의 압력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도 좀 끌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제주도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도민이나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위원회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 위원회가 개최될 때 생방송으로라도 해주라.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그것도 우리 신 박사님 하게 되면 신아무개 해가지고 땡땡 해가지고 이제 회의록이 겨우 공개되고 있는 형식이거든요. 왜 우리와 나와 관련된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그걸 왜 공개를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공개해도 사실은 참 답답한 게요. 저도 위원회를 몇 번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데 일단 그 자료들이 직전에 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들어갈 수를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각본이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거수기 비슷하게. 네. 그리고 반발하는 분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그분은 한두 분이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법에 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쳐야는 되겠는데 행정에 그냥 의지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여의 문제인데 네. 그리고 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주민들이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도지사가 위촉하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위촉한 사람 입장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공정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우리 집단지성, 제주도의 집단지성이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조례를 적용을 하든지 몰라서 반드시 이게 공정하게 오픈되어지고 오픈되어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달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에서 이런 문화들이 형성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화들이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들, 회의 문화가 이제 오픈되지 않은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불행한 얘기지만 이 군사 독재 문화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집단의 그런 이제 행정에서 이 군사독재 시절에 행해졌던 행정 관행들이 지금 남아 있어서 이루어진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시 쪽으로 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 아카이브 관련된 기록원을 만드는 모든 관련 서류들, 심사했던 내용, 뭐 거기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뭐 했던 회의 내용 거의 90% 이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 이게 일종의 이건 제도와 규정으로 정해야지.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공무원만 욕하면 되는 게 아닌 게 이 공직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행의 그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계속 문화다 관성이다 얘기하면 그분들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민사회나 그다음에 아까 지성집단 말씀하시는데 내지 의회 이런 데서 규정을 만들어 줘야죠. 근데 지금 우리 규정은 맨 그 오히려 저 보조금 줘가지고 그거 저 공무원들 보고 하나하나 문제 없는 거 이것 마치 뭐 탐정하듯이 이런 거 공무원들한테 맡기고 있는데 오히려 좀 터주고 오픈시켜주고 공직자들이 투명하게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은 오히려 다른 쪽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OECD의 행복 지수를 규정하는 그 11개 변수 중에 하나가 시민 참여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멜버른은 그 시민 참여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어제 방송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제주도는 정말 시민 참여 수준이 너무 낮아요. 제가 주로 서울에서 복지국가 운동가로서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은 제가 많이 들어가 보거든요. 거기는 여기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시민 참여의 수준이 이제 낮은 나라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게 뭐냐? 시민이 우리 65만 도민이 도정에 하나하나에 직접적으로 늘 관심을 가지고 늘 어떻게 의사표명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작동을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민의 대표로 뽑힌 도지사나 시민의 대표로 뽑힌 도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진정한 이익이 뭔지를 늘 고민하면서 행정과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익 집단과 때로는 결탁하고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그 권력 자원을 조금 더 축적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숨기고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근데 시민들은 그걸 보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욕을 하다 보니까 아주 더러운 곳이다 저거는. 아유 신경 끊어버리자. 신경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제주도 도민들이 도정과 이게 지금 지역 도 정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무관심한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끔 점심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면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심지어는. 근데 그들만이 리그 이런 생각들이 좀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예. 그런데 저 정치가 꽃보다 아름다운 나라, 행정이 꽃보다 아름다운 나라가 있거든요. 예. 스웨덴 같은 나라, 덴마크 같은 나라입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도 그런 거. 스위스도 비교적 거기에 가깝고요. 예. 근데 제일 꽃보다 아름다운 나라들이 북유럽 나라들입니다. 여기는요, 투표율이 90%가 넘어요. 우리 여기 온 방청객들도 지난번 선거 때 얼마큼 투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투표율이 뭐 한 50%, 60%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가 꽃보다 아름다우려면 시민 참여가 이게 투표율을 높이고,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혹은 국가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우리 그 도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도지사를 뽑고, 그리고 지역 내에 제정당들이지 않습니까? 정당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엄한 심판을 할 때라도 4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 않습니까? 제대로 심판해야 되겠다. 이것만큼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라도 제대로 심판만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역 정가가 제대로 된 정치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예.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바로 저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인데요.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것이 제가 2000년에 제주도 왔을 때 한 2년 동안 시민사회 활동에 꽤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너무나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15년 사이에 시민운동이 제주도에서 너무 많이 위축된 거예요. 굉장히 저는 슬퍼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지탱해야 될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정이라든지 제주도의 정치에 대해서 일일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일일이 알면서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문제 제기하는 집단이 바로 시민단체거든요. 근데 시민단체가 너무 왜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일을 해줘가지고 시민단체의 전문성이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 와치독을 하나 키우는 겁니다. 훌륭한 감시도구, 감시견을 하나 키우는 거죠. 이런 역할을 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주도가 요번에 시민 참여와 관련돼서 획기적인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 참여의 동력은 풀뿌리 자치더라고요. 굉장히 풀뿌리 자치가 잘 돼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게 좀 약하거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시군자치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자치가 더 퇴보를 했는데, 사실 우리 제주특별법에 의하면은 풀뿌리 자치의 대표적인 법정기구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라고요. 거기 보면은 우리 조례도 있고 그런데요. 뭐 어떤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또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심의도 할 수 있고, 뭐 주민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활성화됐느냐?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구성에 있다고 봐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를 이제 각 읍면동마다 20명에서 30명 정도를 꾸리는데, 그 중에서 한 2명에서 5명은 이장협의 회장이, 또 통장협의 회장이 추천하고요. 5명은 이제 읍면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한 10에서 20명은 어떡하냐? 공개 모집을 하는데, 읍면동장이 자격심사를 해서 위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읍면동장의 행정의 입맛에 맞는 사람, 또 뭐 선거와 관련돼서 뭐 도의원이나 뭐 도지사에 이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가 갈등이 많잖아요. 뭐 강정도 그렇고 예래동도 그렇고 뭐 신공항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풀뿌리 자치가 발달된 나라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목소리를 내고 뭔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못 보잖아요. 근데 요번에 제도가 하나 획기적으로 바뀐 게 요번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요. 이제는 구성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일단 주민자치학교라는 거를 읍면동마다 만들고 그걸 수료하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신청자가 정원을 넘어서면 그때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테네 민주주의를 예. 제주도에서 맨 처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원형이 지금 제주도에 부활됐는데, 그게 19살 선거권만 가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박정객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학생들이 주민자치위원 꿈도 못 꿨지만 지금은 가능해요. 제비뽑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이것을 함으로써 제주도가 좀 획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관심들을 갖고 많이들 또 신청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선거로서 투표로서 심판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저는 직접 어떤 통치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제주도가 도민을 위한 어떤 행복한 섬, 행복한 도시로 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시민 참여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 모델을 제가 오늘 논의된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의 정치,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할 때 굉장히 참여를 잘해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이게 간접민주주의, 이 대의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뽑은 도지사가 행정을 하고 또 우리가 뽑은 도의원들이 그걸 감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잘 안 굴러가고 자기네들끼리 있는 스크를 만들어가지고 도민을 소외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강화해가지고 이 지금 제주도의 행정과 정치 메커니즘 자체를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우리가 시민단체를 육성하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 하나 더요. 이제는 그리스식의 아테네식의 직접 민주주의로 뽑힌 우리 일반 도민들이 그렇죠. 이제 상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상원이요? 하원이 우리 제주도 의회라면 그러니까 양원제의 하원과 상원이요? 상원처럼 여기서는 제주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의사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투표를 해서 결정하면 이 결정이 의의가 있으면 우리 그 의회에 있으니까 이견이 있으니까
제주도민들 사회에서 공론화를 함 시킬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네. 문제 제기를 하면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한번 더 거치도록.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사안이 1년에 이제 뭐 중요한 그 서너 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제주도민들이 전부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책으로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로서 보완해주는 네. 그런 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범한 도민들이 추첨을 통해서 참여하고 그들이 당선된 사람들이 이제 또 추첨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어떤 의회를 또 꾸려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도나 도의회가 내리는 결정 또는 어떤 만드는 조례가 법이 우리 도민 행복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우리가 건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시민사회단체들도 굉장히 발전해요. 전문성을 키울 겁니다. 뭐 문화 분야 시민단체, 그다음에 복지 분야, 건강 분야, 그다음에 환경 분야. 제발 시민단체는 전문성을 키워서 바로 그 주민위원회하고 긴밀하게 서로 협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그렇게 좀 민주적으로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 중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는 민주주의 꽃 그러면 선거만 생각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거는 귀족적이요. 추첨은 민주적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만 한 소리가 아니라 몽테스키에도 그런 소리를 했고 루소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사실은 뭐 아무리 민주주의라 하지만 그 뽑히는 사람들이 사실 돈이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인기와 명성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민주주의를 빙자한 귀족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추첨으로 된 사람은 누구나 추첨은 자기 재능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제비뽑기니까 누구나 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잖아요. 예, 확률이 그래서 확률이 일정히 공평하니까 공평하니까. 이거야말로 민주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상호 보완을 한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선거제를 없애자 그건 아니고요. 그대로 선거로 뽑는 어떤 의회도 두지만 정말 주민들이 추첨으로 뽑는 그래서 누구나 다 평등한 그런 구성을 만들어낸다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 실현 가능성의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예.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필요하냐면 사례를 제가 들면 예. 지난번에 어느 그 지방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어떤 후보자로 나왔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그 공약 팜플렛을 보니까 그 도의회 의장을 하시면서 제일 잘했던 걸 자랑 삼아서 이렇게 나오셔온 게 이제 좀 삼다수 물 지킨 사건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이 기업 아닙니까? 다 아는 기업체에서 이제 그 제주도의 그 물자원에 대한 공공사용권을 같이 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도의원들이 대부분 다 찬성해서 이제 표결이 붙이면 이제 그렇죠. 증량이 될 수 있었던. 증량돼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그 의장 권한으로 그걸 막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게 표결에 아예 붙이질 않았죠. 그렇죠. 이게 의결 붙이지 않아서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중요한 자원의 얘기 아니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문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의회 의원들만 섭외를 하면 아니면 그런 그 문화가 형성돼 버리면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그걸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데 좋은 얘기긴 한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실현 가능성이 떠나서 지금 추첨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거는 이미 조례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미 제도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1월부터 새로 뽑히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읍면동장이 뭐 위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추첨으로 뽑고요. 위촉권자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라 행정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제도가 어떻게 많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참여해서 진짜 민주주의를 끌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도민을 위한 어떤 행정, 도민을 위한 의회로 가는 견인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게 과제겠죠. 저는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그 중요한 결정을 그 의장이 그 회부하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주적 절차에 따르면 의장은 당연히 이제 회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도의원들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절차가. 예. 그럼 그대로 집행돼 버려요. 그런데 이게 이 결정된 사안이 우리 도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그럼 이걸 누가 그러면 다시 또 재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느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우리 행복과 거리가 멀다. 다시 심의해달라. 그리고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정도만이라도
그 우리 주민위원회에다가 줘놓으면 그럼 주민위원회가 딱 판단해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하고 다 이제 의논해가지고 아 이거는 저 다시 재심의하겠다 그러면 재심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재심의 요구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보름 이후에라야 다시 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최소한 보름 동안은 제주도 언론에 굉장히 공론화가 될 것이고 도민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공청회도 한 2번 열릴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하게 도민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건 후회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지금 간접민주주의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요소가 좀 보완해주는 기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근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지 그런 거죠. 의식 있고 생각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지금과 같은 그런 수준을 너무 그쪽으로 많이 지금 얘기가 진전되는 것 같은데. 예. 그 조례가 뭐 어떤 내용인지 저도 좀 보긴 해야겠지만 현재 엄연히 우리가 간접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도의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갖고 있는 대표성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죠. 지금 의회 민주주의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주어진 그런 고유의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상부다 하부다 그런 문제 떠나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랜덤식으로 해서 아주 민주적으로 뽑히고 좋은 분들이 돼 있으면 이분들이 일단 읍면동에서부터 풀뿌리로 해서 자기네 대표성을 갖는 도의원을 추동을 시켜야죠. 이게 중요하지 너무 이상으로 흘러버리면 아마 제가 보기엔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또 협의회를 만들어야겠는데 협의회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기구가 또 만들어지다 보면 이게 그 조례로 해서 정확한 권한을 주는 그냥 상원 하원식으로 가는 뭐 그런 이상적인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아닐지면은 상당히 또 그게 정치적으로 좀 악용될 위험성도 있어요. 어쨌든 제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자치도 이제 6단계 지금 제도 개선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공론이 형성되면 이제 제도 개선에 이제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지금 봅니다. 어쨌든 뭐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 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도 다 구성은 돼 있고요. 조례에도 또 근거 규정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또 멜버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시민 참여보다도 시민 참여가 굉장히 감동적이긴 했지만 또 하나는요. 거기 다문화 풍토. 그 보니까 처음에 저는 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한국인가 할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보니까 길거리 그 공연도 많이 하고 진짜 거리 음악도 하고 뭔가 굉장히 그 문화가 살아있고 굉장히 다양성이 살아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제주도 최근에는 이제 이주민들도 많이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통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이주민과 원래의 어떤 정착민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어떤 우리 제주에 풀어야 될 숙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멜버른이 이 사례를 통해서 멜버른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제주의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제주도 탐나 이래로 하면 2000년인데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출입금지령 내려지고 4.3 사건으로 진짜 엄청난 원주민 학살 당하는 경험 이런 빼고서는 거의 뭐 고려 왕조 때까지 포함 1500년 정도는 교류가 상당히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우리 도민의 정체성으로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폐쇄적이다 배타적이다 하는데 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섬은 대륙과 해양 문화를 다 포용하는 관용의 그런 마인드가 있는 주민 성격이 있어요. 제주 사람들만큼 이번에 그 호남 지역 출신 국회의원도 배출됐지만 호남 2세대가 국회의원 될 만큼 그런 외부의 사람을 수용한 지역이 과연 있을까요? 경상북도에 그런 지역이 있을까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걸 지금 모르고 있다. 근데 이 호주 멜버른은 그 밑에 그 태즈메니아 섬이 있잖아요. 큰 섬. 태즈메니아 거기 원주민 이미 다 이제 멸족됐지만 그들이 와서 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친 그 원주민 문화가 또 있어요. 이미 다 사라지긴 했겠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도 결국은 바다를 통해서 들어간 수많은 이주민들. 이 이민자들이 결국 만든 나라입니다. 우선 영국 사람들이 주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어떤 그 남에 대한 배려. 이 해양 노마드 그 기질이 있어요. 프론티어 기질은 자기만 잘나서 자기만 먹겠다가 아니고 남들과 연대해서 가겠다는 그런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영국보다 호주를 더 우리가 높게 사주는 게 아닌가. 근데 제주도에 이와 같은 문화 전통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망각하고 무조건 멜버른식으로 따라가자. 다문화 뭐 지금 중국 사람들 들어오고 뭐 그다음 저 다른 지방 사람들 많이 오는데 중국인들 부분은 조금 마요르카 비슷하게 마요르카가 독일에 의해서 잠식되는 그런 느낌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위험하다고 봐요. 하지만 건전한 중국 자본가들은 저도 성장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투자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죠. 무조건 투자 안 받아들이겠다 이거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경제 성장은 아예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분별을 우리대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그 소위 여기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육지 것들 내서 뭐 그렇게 배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봐요. 많이 우리가 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마다 아직도 그 이주민하고 그 원래 있던 분들하고의 좀 갈등 관계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그거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이 많다. 이 멜버른이 우리한테 좀 엄청나게 인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 2030년 생각했던 게 15년 앞당겨 가지고 450만 되는데 우리도 인구가 이제 급증할 걸로 봐요. 물론 부동산 문제다가 좀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서 좀 더 포용성 있는 자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계기점을 지금 이 시기에 잡아야겠다. 멜버른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갈등의 요소가 존재하지만 저는 기회의 요소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도심에서나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힐링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필요해서 제주 사람들은 제주 공간이 교통이나 뭐 심각하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바라볼 때는 여기는 이제 좋은 개념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뭐 다른 좋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자원이거든요. 자원은 우리가 자연 자원보다도 인적 자원을 더 우선으로 치는데 이게 유연하니까 또 이게 말하자면 그 효과도 더 크기 때문에 한데 이 인력들을 이제 갈등의 개념이 아니라 이 자원의 개념으로 활용하고 융합시켜 나가는 차원의 이제 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데인데 지금은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생활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옛날에는 이제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길을 공짜로 내주고 이랬는데 이게 토지를 팔아버리면서 길 속에 자기 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지금 이주에 오신 분들은 이게 내 땅이 왜 도로에 들어가 있어? 이거 시에서 사 아니면 도에서 사. 도에서 살 때까지 일 지킬 못 다녀 해가지고 막 브로커 세워버리고 말로 막아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지탄받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태생적인 한계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류해야 되고 또 새로운 에너지가 텐션 자극을 줘야 이제 활력소를 찾는 것처럼 이주민들의 그 에너지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승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그 이민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나라들인데 그게 이민 받아들일 때 굉장히 엄격하게 까다로운 잣대를 갖다 대지 않습니까? 원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거든요. 젊고 특정 분야에 능력이 있는 소위 말해서 생산성이 아주 높은 자기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이민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처지가 달라요, 제주도는. 육지에서 아무나 그냥 와서 주민등록 옮기면 제주도민이 되는 겁니다. 얘들가 그냥 깃발 꽂고 살면 돼요. 제주도민 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오시는 분들이 최근에 지금 뭐 한 그 10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사이에. 이분들이 전부 다 그 호주나 캐나다로 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냥 육지에서 삶에 지치면 여유롭고 그래도 뭐 자연이 있는 곳에 가서 살자라고 그냥 나이 늙어막하게 한 50대 후반에 그냥 짐 싸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의과대학이 생기고 제주대학교 병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병원의 교수들이 고급 인력들이죠. 근데 육지에서 의사 생활 하다가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 근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전문성을 지니고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제주도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의과대 교수 같은 사람들. 환영받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여기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그렇지 못한 보통 서민들이 더 많아요. 뭐 와서 그냥 식당을 열고 카페를 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이분들은 삶의 영역이 제주도의 기존의 토백이 분들하고 딱 충돌하고 겹치는 겁니다.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갈등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육지인들의 이게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갈등의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끼리끼리, 육지에서 온 사람 끼리끼리 또 어울리고, 네. 토착민들은 잘 안 어울려요. 또 토착민들은 또 육지에서 온 사람들, 육지 것들이라고 또 은근히 또 배척을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럼 저절로 풀릴 거냐? 저는 저절로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주도와 지방 정치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요, 공공재, 함께 할 수 있는 공공재의 영역을, 공적 영역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공유하는 문화도 좋고, 공유하는 교육도 좋고, 다양한 영역에서 제주도가 함께 섞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기회 안 만들어주면 살기도 힘든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오면서 우리가 더불어 잘 살게 되면은 자연히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오고 개발이 되면서 사실은 더 못 살고 힘드니까 이게 갈등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사실 제주는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라 그래서 국제자유도시가 사실은 그 사람과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하고 또 기업 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재 부분을 굉장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개발 일본도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우리 어떤 비전 제시나 방향이 이랬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도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특별법상으로는 그게 우리 비전인데 이거를 그냥 둔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좀 다른 걸 모색해야 될지 아니면 아예 우리 어떤 비전 자체를 좀 바꿔서 새로운 어떤 우리 비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롭게 가야 될지 이것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 아닌가 싶어요. 어때요? 그 부분에서는 2002년도에 맞죠. 국제자유도시 출범하고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에서 지금 10년 됐는데 저는 특별자치도법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로 기억하는데 저는 특별자치도법으로 국제자유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특별자치도법은 국제자유도시, 곧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과 자본과 물류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투자가 용이하게 하는, 이거에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특별자치도. 그럼 자치시 정부가, 특별자치 정부가, 지방정부가 오히려 개발을 부추기는 쪽으로 이 법이 간 것 같아요. 저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나 저도 그때 그 특별자치도에서 때는 또 역사 공부를 해서 우리가 우리 자존심 가지고 우리대로 아까 말씀하신 공공재 같은 것도 우리대로 관리하고 예컨대 JDC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역할을 한 것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JDC가 그 땅을 그렇게 많이 부동산 활용해서 만들고 하는 거 우리 과연 특별자치도 우리 도민들이 공공적으로 거기에 관여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는지 우리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자리라도 한번 있었는지 JDC 잘잘못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일도 중국자본 문제도 지금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 할 것들이 너무 섣불리 그냥 남발되는 게 아닌지. 근데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 법이 특별자치도법으로 해서 전 좀 조정되는 줄 알았더니 날개를 달아줘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도정화에서 지금 미래비전 청정과 공존 나온 게 뭐 그런 의도를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빨리 한번 브레이크 걸어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위기의 표출 같아요. 근데 사실 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실현이긴 하지만 근데 너무 국제자유도시 일면으로만 그래, 그 자체가 원래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제대로 잘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규제를 싹 알아서 풀 수 있도록 저는 특별자치란 표현에서 그 법이 그렇게 갔다 치더라도 그거를 왜 특별자치도법 1조가 지금 문제가 되는가? 우리 주민 이 주체적인 거 이게 오히려 상실되어 버린 특별자치는 특별자치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조정할 때가 됐다. 네, 이 국제자유도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다문화라든지 이 지금 함께 외지에서 온 분들하고 지금 더불어 사는 문제하고 이게 어떤 갈등을 일으키느냐 하는 건데요. 저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 제주도에서 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정폭시키는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니까
국제 자유도시 자체가 지금 아까 세 가지가 자유롭게 출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사람과 상품과 자본. 기본적인 그 토대에 있는 원리가 바로 뭔가 하면 경쟁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자본은 자본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겁니다. 육지에서 오신 분들, 제주의 원토착민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 이 경쟁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기서 지면 내 가게 문 닫으면 내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자유 경쟁을 국제제도시 어떤 그렇습니다. 마인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쟁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가치만 가지고는 제주도는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뭐냐? 협력이에요, 협력. 경쟁과 협력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협력은 시장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가? 아니죠. 협력은 절대로 자유시장에서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주느냐? 이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바로 공적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력의 공간을 자꾸 만들어주라. 그래서 경제 영역에서도 함께하는 경제, 사회적 경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을 만들어서 토착인들하고 이주민들이 서로 뒤섞여가지고 함께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복지 영역, 문화 영역, 다양한 곳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영역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에 돈을 풀어야 됩니다. 돈이 풀려야 함께 하죠. 돈 안 주는데 누가 함께 합니까?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경쟁의 원리와 협력의 원리가 함께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제주도정의 역할이고 제주도 의회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쟁의 원리는요, 바로 각자 도생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협력의 원리는요, 바로 연대의 원리거든요. 그럼 연대를 어떻게 지역 수준에서 잘 제도화할 거냐? 이 고민을 저는 시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국제자유도시 그 제주특별법에 아예 정의가 나와 있어요.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지역적 단위다. 그런데 저걸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왜 우리가 어쩌다가 비전을 이렇게 설정했을까?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제주도의 비전은 제주도민이 행복한 세상 뭐 그런 걸로 비전을 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참 의아스러웠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의 원칙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건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도민 행복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이 기업이 지금 사업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특별법에서 이제 그 권한을 이제 행사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도에서 허가권이 있다면 이게 도민 행복을 위해서 이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려면 또 어떤 조건을 위반해야 되느냐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이행됐을 때에 한해서 어느 정도 이행됐을 때 한해서 이제 허가도 내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뭐 지적했습니다만은 JDC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소위 말하자면 투자 유치를 위한 기구처럼 되어 있는 거죠. 택지개발 지금까지 한 게 택지개발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네. 저는 투자 유치 열심히 하라고. 그 땅 싸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땅값 올려서 이렇게 말하자면 나와 있어요. 투자 유치의 목적은 일자리 만들려고 있는 건데 대규모 개발하라고 있는 거죠. 투자 유치해서 그게 JDC를 그게 만약에 그게 그 투자 유치하라고 됐다면 그분들의 역할은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그 자리에 자기들이 택지 개발한 토지에 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잘한 거 아닙니까? 좋은 기업이든 못된 기업이든. JDC는 법의 목적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충돌 지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발화 지점이 그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검증해낼 수 있는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집단지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집단지성. 예.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멜버른 우리가 사례를 보면서 사실 어떻게 하면은 제주가 좀 더 행복한 도민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제주가 좀 더 풍요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멘트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멜버른을 취재하면서 이제 그 아주 그 감명 깊게 느꼈던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 부시장님이나 그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사람들이 자신감, 정책을 집행하면서의 자신감입니다. 왜 자신감이 생기느냐? 자기들의 정책과 위반하는 모든 과정에서 시민들의 행복을 기준으로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강력한 자신감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인터뷰하면서 부시장이나 시의원들의 그 자신감이 대단히 부러웠는데 제주도도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는 지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도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제주도는 앞으로 더 경제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부정하면 안 되는데요. 성장을 하되 거품 성장이 아니라, 거품을 만드는 성장, 땅값 올리는 성장, 이런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도전을 감시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분배에 있어서는 1차 분배,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그 도정과 도의회에다가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2차 분배, 재분배죠. 강력한 재분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고 하면 이 재분배의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재분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기꺼이 세금을 내가 더 낼 용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 도민사회가, 우리 제주도 전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야말로 행복도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멜버른이 2030 플랜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인데, 미래비전과 같죠, 우리의. 근데 벌써 그게 아까 인구에서 이미 450만 돌파를 해버렸으니, 거기도 아마 그 플랜을 또 재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미래비전은 이게 지금 그냥 단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또 미래비전을 계속 만들어가고, 가이드라인도 조정하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같은 부동산 문제다마다 이런 거품이 꺼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질적 성장,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문화, 가치, 사람의 그 존중,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연대와 공존, 이걸 위한 그런 사회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제주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섬이 될 수 있는지,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는지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주의 오늘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JIBS 특별대기에 제주미래 100년이 설계, 그 대장정을 마칠 시간이는 양개발 중단 선언을 통해서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마요도파. 농업만이 살 길이라는 선택과 특성을 기하고 세계 불황에도 끄덕없는 뉴질랜드. 철저한 성장관리 정책으로 도심을 생명의 공간으로 만든 오슬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친환경 정책으로 환경수도로 인정받고 있는 프라이브로. 그리고 오늘 살펴본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멜버른. 하나같이 제주의 롤모델로 삼고 싶은 곳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제주가 어떤 도시처럼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도시를 지향해야 제주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제주도민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다면 각 도시의 장단점을 취사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가 나아가야 될 미래의 청사진을 만드는 일이 시급합니다. 하루빨리 그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모두가 공유하고 확신한다면 제주는 지금의 위기를 전환점으로 삼아 건강한 미래로, 새로운 이상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JIBS 특별대기에 제주미래 100년이 설계 보내주신 응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